23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01쪽이고요. 춘향전 보시면 되죠. 익숙한 소설들이네요. 그죠? 자, 일단 우리 교재 인용된 부분은요. 이제 암행어사로 남원에 내려온 이몽룡이 변학도 암행어사 출도에서 변학도 벌주고 춘향이를 구하는 장면까지입니다. 자, 한번 보죠. 1번 지문 한번 보시면 이몽룡이가 거린 행세를 하죠. 1번 지문의 첫째 줄 볼게요.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원전에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효 요거는 뜻 알아두세요. 술과 안주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그랬더니 저 사령의 거동보소 요거 편집자적 논평이기도 하죠. 등장인물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이런 것들 실제로 이게 소설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판소리 할 때 창자가 판소리 하는 사람 판소리 창자가 광대가 그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듯한 말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판소리 사설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어느 양반이 간데 우리 안전님 거린 홍금하니 그런 말은 내도마오 등밀천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암행어산진도 몰라보고 참 대단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반어법이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운봉이 그래도 말석이 안 치고 좀 술자리나 먹여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1번 지문의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자, 어사가 속으로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랏줄 죄인을 먹는 밧줄이죠. 내가 저라 해가지고요. 일단 음식 먹고 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실제로 벌 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2번 지문은 상당히 유명한 장면이죠. 자, 일단 둘째 줄 보니까 어사또가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역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고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기 밥상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래요. 그래서 셋째 줄에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그죠? 슬슬 건드리면서 조르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해가지고요. 옛날에는 빵빵 터졌던 거죠. 그죠? 뭡니까? 사람의 갈비와 그 다음에 고기 갈비가 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운봉의 갈비뼈를 누르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쥐고 이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이런 표현은 알아두시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 좋아하면 아직이 그죠? 자, 달아도 잡수시어가 나서 이제 한시 짓기를 하는데 한시 짓기를 하는데요. 자, 2번 지문에 계속 보죠. 운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높을 고자 기름 고자 이거 한시 지을 때 꼭 끝에 써야 되는 글자를 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밑에서 넷째 줄 보죠. 거린도 어려서 추구권인을 읽었더니 좋은 잔치를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뭐 실컷 먹지 못했잖아요. 운봉한테 갈비만 살짝 얻어먹었을 뿐이죠. 그래서 반어법이고요. 그저 가기가 무렴하니 염치 없으니 저도 한시 짓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사또가 지은 한시가 본관의 정체, 본관의 변학도의 본 모습, 그죠? 학정을 입사하는 본 모습을 생각하면서 짓게 됩니다. 3번 지문 보죠. 되게 유명한 시죠.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운자 중에 하나죠.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해서 이 고자도 운자가 되는 거고요. 뜻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이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이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가렴주구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 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면 문체의 이중성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고전 소설의 향유 계층이 감상 계층이 폭넓었기 때문에 양반층의 한문과 평민층의 일상어가 함께 드러나죠. 그래서 모두 알 수 있도록 한시 원문과 더불어 풀이까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체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문체 이중성이라는 통해서 향유 계층이 폭넓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2쪽에 4번 지문입니다. 운봉은 뭡니까? 딱 보고 나서 이 사람 이거 어사또라는 거 시 보고 나서 눈치챈 거죠. 그래서 5번째 줄 보시면 자 뜻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공방불러 포진단속, 병방불러 역마단속, 관정세불러 다담단속, 옥정리불러 죄인단속 해가지고요. 소설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사사조의 사음보의 운율이 나타나죠. 그래서 판소리 율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암행어사 출도할 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하는 장면인데 보세요. 암행어사 출도에 대비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행동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장면을 넓게 아주 많이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길게 보여주면 하나하나 길게 보여줌으로써 이 부분에서는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운봉이 이렇게 준비하는 사이에 뭡니까? 변학도가 물어보니까 소피하고 들어온다고 그죠? 지금 긴장감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해학성이 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지문 보시면 이때 어사또 군호할 때 서리 보고 눈을 주니 서리 중방에 거동보소.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듯한 말투 쓰고 있죠. 이런 것들 판소리 사설투 역시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역절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절 거동보소. 판소리 사설투죠. 외울망건 공단쓰기 세평림 눌러쓰고 석자간발 시리핀에 한삼고이 산뜰 있고 육모방치 높이꾼을 손목에 걸어지고 예서번뜻 제서번뜻 남원읍이 우군우군 해가지고요. 역시 뭐요? 사사조의 사음보 장면의 극대화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암행어사 출도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다양하게 보여주면 역시 긴장감이 극대화되겠죠. 자, 청파역절의 거동보소 역시 판소리 사설투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뜩 들어 왜 마패를 달 같다 그 다음에 햇빛 같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암행어사기 때문에 그래서 달과 햇빛이 빗대고 있는 거죠. 자, 암행어사 출도야 외치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 과장법 쓰고 있고요. 초목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 자, 역시 편집재정 논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9년에 춘향전 텍스트로 내고 나서요. 편집자적 논평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고전 소설은 이런 것들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하고요. 이 당시 이제 암행어사 출도하면 일단 한 군데로 몰아놓고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죄를 신문하고 또 때리고 벌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 지문 갑니다. 자, 6번 지문 다음 페이지예요. 모든 수령 도망할 때 거동 보소 해가지고 판소리 사설투고 역시 도망가는 모습을 사사조 사음부 판소리 율격으로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도망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뭘 강조하는 맥락이겠어요. 이때 장면의 극대화는 해악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셋째 줄에 보세요. 본관이 변학도 가리키는 거죠.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쇠왕지 눈뜨릇하고 자 지금 보세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똥 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인물의 그죠? 희화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악성을 부여합니다. 자, 그다음에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원래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그다음에 목 마른다 물 들어라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당황해서 그죠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언어의 순서를 바꾼 언어 도치이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당황한 변학도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7번에 이때 수의사또 분부하되 자, 이골은 이 수의사또는 암행어사 이몽룡 얘기하는 겁니다. 이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는 골이라. 이몽룡의 아버지가 원림으로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헌화를 금하고 객사로 사처하라 해가지고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던 곳을 이 더러운 죄인들 신문하느라고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옮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헌화 같은 것도 뜻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다른 것들은 맥락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뜻 확인하면 되는데 앞에서 봤던 주효나 헌화 같은 경우는요. 뜻풀이 문제로 잘 나옵니다. 헌화 자체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구파직을 하고요. 8번 지문 보시면 사대문에 방붙이고 옥형리불로 분부하되 네골 옥수를 다 올리라. 이 중에는 춘향이 또 있겠죠.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문제 후에 죄를 물은 후에 무죄자 방송할 때. 이것도 뜻 주의하세요. 우리가 문법 할 때도 했었는데 이때는 전파를 내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인을 풀어준다는 의미고요. 자, 저기 집은 무엇인다. 의문형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춘향이 얘기하는 거죠. 기생월매 딸이 온데 관정에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절개와 지조를 지키면서 옥 안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몽룡과의 사랑을 성취하는 더 나은 상태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옥이라는 공간은요. 일종의 통과 의례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묻죠. 무슨 죄다 무슨 죄냐. 형리가 아래되 본관 사토가 수청. 이때 수청이라는 것은 잠자리 시중 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청으로 불렀더니 자, 수절이 정절이다. 수절이 정절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역시 절로 끝나는
그죠? 동음 반복을 통한 언어 유희. 우리 조상들 참 이거 좋아하죠? 그죠? 자, 저도 좋아해요. 수청안이 들려하고 관전에 포악한 춘향이도 쏘이다 해가지고요. 자, 얘기 듣고 나서 어사또가 너만한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 포악했으니 살기를 바랄소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야, 그래도 나 암행어사야. 이 장면에서 어사님이라면 괜찮아요 그랬으면 되게 웃었을 텐데, 웃겼을 텐데. 그죠? 어쨌든 일부러 이몽룡이가 시험하는 겁니다. 춘향이 막 맞고 피 흘리고 그랬는데 빨리 좀 얼굴 보여주고 그러지. 그죠? 자, 어쨌든 춘예가 기가 막혀서 내려놓은 관장마다 개개의 명관이로구나. 그죠? 반어법이죠. 그죠? 어사또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자식도 똑같아. 자, 수의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의 높은 바위가 바람문들 무너지겠으며 청송 녹죽의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래서 이때 높은 바위와 청송 녹죽 푸른 나무는 다 춘향이의 절개를 뜻하는 거고요. 바람과 눈은 시련과 고통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하듯이 제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서방님을 찾죠.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 9번 지문입니다. 그죠?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자, 춘향이 고개를 들어 대상을 바라보니 걸리객으로 왔던 난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해가지고요. 반 웃음 반 울음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원 읍내에 추절 가을 들어 떨어지게 됐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서 이와 춘풍이 날 살린다. 이때 추절이라는 것은 가을이기도 하면서요. 잎을 죽이는 것, 떨어뜨리는 거니까 변학도의 횡포를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춘풍 자체는요. 백꽃이 부는 봄바람이란 뜻인데 이 이자가 오얀 니자, 이몽룡의 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봄바람인 동시에 이몽룡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대상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도록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외하고요. 뭐 어사또하고 춘향이가 이제 자도우도 둘러보고 한양으로 올라가고요. 임금 만나서 어사또 승진하고 춘향이는 정렬 부인이 되죠. 그 다음에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그걸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주제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작품 감상하기 2번 한번 보죠. 표면적으로는 일단 사랑과 절개지만은 그 이면에는 계층을 초월한 자유연의 사상, 평등 사상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향이가 이몽룡이와 결혼함으로써 기생의 딸이라는 천민에서 정렬 부인 신분이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이 춘향이의 신분 상승 의지도 주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과 놀이에 대한 저항 정신 같은 것들은 조선 후기의 민중의식의 성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춘향전의 근원설화. 우리 옛날에 고전 소설 보면 옛날 이야기에서 모티프, 소재를 차용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염정설화, 연려설화, 관탈민녀설화, 신원설화, 암행어사설화 같은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206쪽에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죠. 허생전 해가지고요. 조선 후기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자, 한번 보죠. 1번 지문 한번 보면 1번 지문에서는요. 이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죠? 무능한 양반의 모습이 제시돼 있죠. 그리고 허생의 아내가 허생의 처가 허생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허생의 처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그죠? 자, 장인밭이 일 못하시나요? 장사 못하시나요? 어쨌든 허생은 양반인데 그죠? 장인밭이 그죠? 말 그대로 장인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역시 먹고 살려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요. 윤리의식이 붕괴되고 있었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허생이 변신을 만나서 돈을 빌리죠. 변신은 조선 후기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신흥 상인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더니 변씨가 만냥을 빌려주고요. 그죠? 자, 3번 지문이죠.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까 완전히 거지예요. 거의 패포파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자, 왜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냐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207쪽에 넷째 줄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뢰에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이런 것들은 어휘 연결하세요. 허장성세,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화자찬하는 거죠.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비굴하게 막 아첨하고 그런다는 거죠. 교원 영세에 말을 중언부언 했던 말을 계속 또 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저기는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며, 그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안문치죠.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무르되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무로 무엇하겠느냐 해가지고요. 변씨가 돈 빌려준 이유가 나오고요. 4번에 보면 허생의 상행위가 나와요. 허생이 이건 볼게요. 과일과 말충을 매점 매석해서 그저 돈을 불리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과일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나라가 난리난 이유가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사상에는 과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난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말총은 망건을 만드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죠? 망건이라는 것도요. 양반 임내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생필품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점매석해서 나라가 난리가 나는 모습을 통해서요. 제사나 아니면 양반의 신분임을 보여주는 망건 같은 거에 집착하느라고 쓸데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요거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한 지역이 물건이 없어지면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되는데 당대 조선 사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것을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허승의 상행위 이미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중략 부분에는 허승이 이제 도둑대 이끌고 빈섬 가서 자기 나름의 이상향을 펼치는 모습, 그다음에 많은 돈을 벌어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빈면을 구제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변씨에게 돈을 갚고요. 이완대장을 소개받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5번 지문부터 이어지는 얘기가 당시 이제 그 어영청의 대장이었던 이완이 허생에게 나라를 구할 방법을 물어봐서 허생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이걸 시사삼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역시 이 세 가지 방법이 당대 조선사의 현실을 비판하는 맥락과 다 있다는 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보시면 5번 지문에 207쪽의 마지막 두 줄 볼게요. 자,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고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청구하겠으니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좋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임금까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사 1책 3책 중에 첫 번째 것은요. 적극적인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완 대장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아무리 좋은 인재라도 임금이 직접 나서서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요. 그럼 이런 거죠. 인재가 없다 얘기를 하면서 인재를 등용하고 좋은 인재를 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의도는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6번에서 이제 두 번째 계책이 나오죠. 6번 지문의 셋째 줄 볼게요. 자,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엔 옛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해서 종실의 딸들을 모두 내어서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광기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조선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후손을 우대하라는 거죠. 이게 시사이칙인데 이완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매번 너희가 친명 배청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해가지고요. 친명 배청의 허구성이라는 걸 역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훈척 권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이 기득권 척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7번 지문에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세 번째 얘기를 해요. 다섯 번째 줄 보죠. 자,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 청나라죠, 청나라. 그죠?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돼서 해가지고요. 그들과 교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네모친 거 보입니까? 머리를 깎고 대놈의 옷을 입혀서 실리를 추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탐한다면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삼전도의 굴욕 얘기하는 거죠. 병자호란 때. 자, 그랬더니만 뭐라고요? 아니 사대부들이 마지막 두 줄에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실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8번에서 허승이 꾸짖습니다. 자, 소위 사대부단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해서요. 셋째 줄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죠? 그냥 양반이랍시고 흰옷 입는 건데 이런 것들은 허례허식을 뜻하는 거겠죠. 소재 성격이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숲속에 지나지 못한 데 상투 트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쓸데없는 허례허식입니다.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서요. 자, 번욱이는 원수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그죠? 실리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령왕은 백제 무령왕 아니고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어쨌든 다 실리를 추구했다는 거죠.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갖겠다면서 그까짓 머리털, 허례허식만 추구한다는 거죠.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 이것도 쓸데없는 허례허식이겠죠. 고쳐 입지 않고 딴의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로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이 지배계층의 무능력함을 허승의 말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라 했더니 이 대장이 도망가고요. 이튿날 허승은 강골 없이 사라집니다. 이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결말 방식과는 다르죠. 일종의 뭡니까? 열린 결말이고요. 한국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미완의 결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말을 처리하게 되면 그죠, 뒷이야기를 독자가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여운을 생성하고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고요.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열하일기에 여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허승의 생각이 당대 조선 사회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급진적이었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결말을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박지원의 생각이었다라고 밝혀지면 물론 이제 박지원이 창작한 소설이기는 하지만 박지원이 좀 위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나 진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결말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허승의 이인다운 풍모가 강조되기도 하죠. 한번 보시고요. 조선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주를 이루는 거고요. 209쪽에 번호기, 무령왕, 보조단에 이 중국 고사 가볍게 언급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맥락 잡는 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박지원의 또 다른 소설입니다. 호질, 호랑이의 질책해가지고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뒷부분만 인용돼 있는데 앞부분에는요, 호랑이가 산군인, 그죠, 산의 임금인 호랑이가 주변의 동물들과 저녁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비고기가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1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일단 1번과 2번에 북곽 선생과 그다음에 동리자라는 과부가 나오는데요. 과부가 나오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호박씨 가는 타입이죠. 그래서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거. 그죠? 요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보면 1번에서 북곽 선생은 존경받는 학자인데 밤에 몰래 동리자라는 과부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존경받는 측면이 오히려 북곽 선생의 위선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리자도요. 지조 있는 절개 있는 여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다섯 아들이 성이 다 달라요. 거의 표리부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남편이 5명이었던 거죠. 자, 3번 지문에서는요. 그죠? 3번 지문에서는 야밤에 북곽 선생이 동리자에게 유혹의 소나타를 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3번 지문의 5번째 줄에 오랫동안 선생님이 덕을 사모했사온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아니 늦은 밤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오십시오도 아니고요. 뭡니까? 오늘 밤에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이 밤 함께 있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랬더니 북각 선생이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있고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못 이루어 저기서 가마솥 세발솥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이거는 한시 중에 흥이라는 것이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한시 같지만 가마솥 세발솥이 동리자의 자식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북각 선생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품이 있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식 만들기 같은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유혹의 소나타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리고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저 사람이 북각 선생일 리가 없다. 밖에서 방 밖에서 보다가 그죠. 그래서 여우가 변신한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북각 선생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4번 지문 보죠. 자, 다섯 놈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갔다. 북각 선생은 크게 당황해서 도망치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쑤셔봤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고요. 그 구덩이 속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똥이 가득했답니다. 그죠? 존경받는 북각 선생이 그죠? 과부 몰래 만난 거 걸릴까봐 이상한 흉내 내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휘하를 통해서 북각 선생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똥구덩이에서 나왔더니만 뭡니까? 예, 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저녁거리를 구하러 내려왔던. 자, 5번 보니까요. 둘째 줄에 어허 유자여 더럽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똥 묻은 것이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북각 선생의 품성이 더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존경받는 학자입네라고 하면서 몰래 과부나 만나고 걸려서 도망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대 위선적인 사대부들에 대한 풍자가 범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죽지 않으려면 빌어야죠.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아랜다. 그죠? 존경받는 북각 선생인데 똥 묻은 채로 꿇어앉아 있습니다. 그죠? 역시 인물이 희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에 대해서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부하는 거죠. 어휘 같은 거, 교훈 영세. 살리기 위해서 아첨하는 북각 선생의 모습이 나오고요. 자, 212쪽에 6번 지문 볼게요. 범은 북각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듣건대 유는 유라 하더니 이 첫 번째 유자는 선비 유자고요. 두 번째 유자는 아첨할 유자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아첨 잘한다고 하더니 해가지고요. 똑같이 유라는 그죠? 동음 이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 나타나죠. 동음 이어를 통한 언어 유희.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범이 그죠? 인간들을 비판을 합니다. 인간들의 부도덕함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7번에 북각 선생이 엎드려서 계속 빌죠. 둘째 줄. 맹자 일러스되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 제기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아랫바람에 서옵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살기 위해서 계속 비굴하게 굴고 있고요. 범은 사라지고요. 북각 선생은 사라진 줄도 모르고 계속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볼게요. 농부가 선생님이 이런 새벽에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했더니 북각 선생이 성인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두껍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라고 엄숙히 말했다고 그죠? 밤에 그죠? 동리자 만나다가 아들들이 덮쳐서 도망쳤고 똥 구덩이에 빠졌는데 호랑이 만나서 여태까지 빌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 북각 선생이 이런 말들도요. 북각 선생이 어떤 측면, 그죠? 위선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야기를 통해서요. 당대 양반의 허위의식, 유학자들의 위선성 같은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죠? 작품 감상하기 1번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호질에서 풍자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 명확하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면 당대 지배층의 위선 그리고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간이 직접 비판하는 게 아니라 범이 등장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흥미를 더하는 것도 있고요. 양반을 비판한다는 게 어쨌든 양반들이 당대 사대부가 당대 지배층이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범을 등장시켜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범을 등장시켜 가지고요. 그죠? 북각 선생을 통해서 양반들의 어떤 위선 그다음에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위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214쪽 한번 보시면 고전 수필해 가지고요. 규중치료 쟁론기 이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그죠? 규중치료는요. 여성의 방에 있는 7벗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 정도가 될 거고요. 규중치료 쟁론기는요. 그냥 서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공치사만 일삼는 세태를 풍자하는 겁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규중치료가 그저 정확히 어떤 바느질 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1번 지문 한번 보죠. 셋째 줄.
자, 이름으로 침선 돕는 유를 종류를 각각 명호 이름을 정해서 벗을 삼을 때 바늘로 세요 각시 허리가 가는 각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척을 척부인 이 척자가 한자로 자척자예요. 그다음에 가위로 교두 각시 가위 머리가 교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교차하는 각시라고 인두 바느질 도구 우리 사극에서는 그 고문 도구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 바느질 도구요. 인두를 인화 부인 불 당기는 부인이라고 하고 다리미를 울랑자 이 울자가 한자로 다리를 울자입니다. 그다음에 실은 여러 색이기 때문에 청홍흑백 각시라고 하고 골무죠 골무 바느질 도구 이거 엄지손가락에 씌우면 마치 모자 씌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감토알미라고 하고 치루를 삼아 규중 부인의 아침 소세를 마침에 치루가 일제히 모여서 종시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기를 한 가지로 의논해서 각각 소임 임무를 이뤄내는지라 해가지고요. 요거 설명 보고 별명 보고 어떤 바느질 도구인지 뭐 사실적인 정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일단 2번 지문의 첫째 줄 보면 척 부인이 긴 허리 그러니까 긴 거 자니까 척 부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요. 자, 교두각시 네모치세요. 척부인 네모치고 교두각시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이니까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교두각시가 양각 두 다리 그러면 두 다리에서 가위 교두각시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거기서 세 줄 내려와서 세요각시 해가지고 역시 네모치시고요. 허리가 가는 각시니까 그죠? 그래서 가는 허리 그다음에 뾰족한 부리 그랬으니까 요거 바늘 세요각시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거기 두 줄 내려와서요. 능소능대 이건 어휘 뜻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소능대 모든 일에 두루 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거기서 다시 세 줄 내려와서요. 청홍각시 네모치시고요. 얼굴이 불그락 풀어락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색의 실 그래서 청홍각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서 세 줄 내려온 감토알미가 웃는 거 나오는데 이것도요. 내용 보면 자 보세요. 각신임내 어지간히 자랑마소 이 늙은이 수말 적기로 그죠? 처음과 끝 적당한 시기 즉 바늘을 꽂을 때와 뺄 때 적절한 시기에 아가씨의 손뿔이 아프지 아니하게 그러면 손 아프지 않게 하는 거니까 골무고요. 감토알미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215쪽 다음 페이지 보면 첫째 줄에 인화낭자 인두가 되는 건데 이런 거죠. 거기서 셋째 줄 보면 혼소리 나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리요 해가지고요. 이 인두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울퉁불퉁한 살짝 떴던 바늘이 천에 쫙 붙거든요. 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화낭자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자, 울낭자가 크나큰 입을 벌리고 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뒤에 내용 보면 가는 살, 굵은 살 이런 주름을 편다는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다리미 울낭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의 다리미는 이렇게 이거 손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숯 같은 거 담아서 달군 다음에 천에다가 물 뿌리고 그죠? 이걸로 다렸기 때문에 크나큰 입이라는 건 바로 이 숯 담는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크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사실적인 정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 보고 바느질 도구 생각하고 어떤 별명인지 어떤 명호인지 알면 됩니다. 자, 작품 감상하기 2번 보시면 그죠? 가위, 바늘, 실, 골무 같은 경우에 생김새 에서 별명을 따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척부인하고요. 울낭자는 다 한자에서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인두 같은 경우는 쓰임새에서 명호를 따왔다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적인 정보 중심으로 보세요. 자, 23강은 이 정도까지 할 거고요. 잠깐 숨 좀 돌렸다가 24강에서 3문 마무리하겠습니다.